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17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어서 광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미쓰비시가 끝내 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단체가 미쓰비시의 압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수영연맹이 규정에 맞지 않는 유니폼을 선수들에게 입도록 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 40일이 지나면 고분양가 논란이 거셌던 광주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광주시는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각 구청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분양 가격이 배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시민들이 또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도 예방이 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 지역에서만 15,000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고분양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우려됐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고분양가 논란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아파트 분양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급속히 개편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입니다. 대거 공급되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되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미쓰비시가 끝내 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압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교섭 요청서를 3차례 전달했지만 미쓰비시가 마지막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압류했던 상표권과 특허권 등의 자산을 조만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고령의 원고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현금화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수구 대표팀의 목표는 한 점이라도 골을 넣는 것이었는데요. 어제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2경기 만에 이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선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관중들은 선수들의 용감한 도전에 환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다슬 선수가 골문 오른쪽에서 날린 회심의 슛이 그대로 러시아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경기 종료까지 불과 4분 16초만 남은 상황. 대한민국 여자 수구 대표팀의 이번 대회 목표이자 여자 수구 역사상 처음으로 골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됐던 첫 골의 주인공 경다슬 선수도 아직 자신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정말 기쁜 자리고 제가 첫 골 주인공 경다슬 선수입니다. 역사적인 건 정말 고맙지만 그 역사적인 골을 넣을 수 있게 장소를 만들어준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소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목표지만 선수단에게 이 골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 수구 선수가 없어 대회 2달 전 경영 선수 위주로 팀을 꾸렸고 그래서 드리블이며 슛이며 모두 서툴렀습니다. 연습 경기도 여자팀이 없어 남자 고등학생들과 할 정도로 훈련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50골 수구 대표팀 막내 조예림 선수입니다. 막 다짐했는데 30골까지 내려와가지고 너무 상상도 못했어가지고 놀래서 눈물이 났어요. 러시아와의 2차전에서도 30점을 실점하면서 완패했지만
선수들의 감동 스토리에 구름간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여자 수구팀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학생과 군인 등 단체 관람객들이 관객석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 수영대회 서포터즈 김현자 씨입니다. 저희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골만 넣어주신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는 18일 세계 랭킹 8위인 캐나다와 조별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여자 수구 대표팀은 또 한 번의 희망을 던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선수들은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대회 개최국인 우리나라 수영연맹은 규정에 맞지 않는 유니폼을 선수들에게 입도록 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 물살을 가르는 수십 명의 선수들을 식별하게 해주는 건 나라 이름이 적힌 수영 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의 수모는 다른 나라 선수들 것과는 달리 유독 어설픕니다. 어찌 된 일일까? 당초 선수들이 받은 수모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 규정상 수모에 새길 수 있는 건 국기가 아닌 나라 이름입니다. 대한수영연맹이 이 규정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선수들은 출전 당일에야 매직펜으로 부랴부랴 수모에 코리아라고 적었고 경기에도 이 엉성한 수모를 쓰고 출전했습니다. 사전에 관람객 정은숙 씨입니다. 좀 더 준비성 있게 했으면은 그 세계적인 경기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영 선수권 대회 다이빙에서 우리나라 첫 메달을 딴 김수지 선수.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했습니다. 수영연맹이 지급한 유니폼에는 특정 기업의 상표가 앞뒤로 새겨져 있어 국제수영연맹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남자 다이빙 우아람 선수도 유니폼 뒷면에 상표를 테이프로 가린 채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그동안 파벌 싸움과 집행부 비리로 회장도 없이 표류하다 대회를 1년 앞둔 지난해 5월에야 회장을 뽑고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안방에서 치르면서 국제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유니폼조차 제대로 준비 안 한 겁니다. 저희는 규정을 대한수영연맹 관계자입니다. 제대로 체크가 안 됐을 수가 있다든지 연맹에서는 어쨌든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확실한 거고요. 우리 선수들은 폐막식까지 천을 덧댄 유니폼을 계속 입고 다녀야 할 것으로 보여 연맹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66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16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업태별 전망은 엇갈려 휴가철과 추석 등 계절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호전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폴리가 상표로 등록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광주 폴리가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법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과 예술을 결합한 광주 폴리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돼 9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공무원들에게 여름철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화순군은 여름철 업무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복장 간소화와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광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자산규모 8조 원, 재계 서열 44위 호반건설 그룹이 편법 승계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큰 골자를 보면은요, 김상열 회장이 아들에게 그룹 지배권을 합병을 통해서 승계했다는 것인데요. 호반건설 그룹의 승계 과정의 문제를 분석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총장의 업무 복귀, 조선대학교 총장이죠. 복귀와 차기 총장 선출 문제로 조선대학교 학교 구성원들이 4분 오열 갈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교육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강동원 총장의 즉각 복직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강동원 총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범죄인을 교정시설 등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봉사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도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보호관찰 대상자는 초기에 비해서 30배 이상 늘었지만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게 이 보호관찰 제도의 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 문의 062-519-3002. 시공 예정 고려 개발.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소자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광주에 개꿀 창업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잘 나가는 창업 브랜드, 비교, 상담, 1:1 컨설팅으로 창업비 최대 4천만 원 지원. 예약 문의 1600-6440. 7월 20일 광주 하남 피크닉몰. 예약 문의 1600-6440.
오늘부터 차량 안에 우산 하나 비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영향권 안에 들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이고요. 비는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말이 돼서야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 상황이 유독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정체 구간 살펴보면 무진대로 어등대교에서 광주여대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운천로 개수 사거리에서 5.18 기념공원 앞 교차로 방향 신호 2번 필요합니다. 남문로 학동시장에서 남광주 사거리 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금남로 발산교에서 임동 오거리 방향 교통량 많습니다. 19일인 이번 주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첨단 예술축전이 열리면서 광산구 봉산초등학교 앞 6교에서 첨단 LC타워 앞 사거리까지 500m 구간 왕복 6차선을 전면 차단합니다. 버스 통행은 물론 모든 차량 통행이 불가하므로 이 구간을 오가는 분들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92%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입니다. 재계순위 44위인 호반건설그룹의 이 김상열 회장이 장남에게 그룹 지배권을 승계한 과정이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호반건설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온 건설 기업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호반건설 아시다시피 1989년에 설립됐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재계 44위 재벌 반열에 들어간 아주 중견건설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호반건설 자체는 현재 시공력 상위 10대 건설사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고요. 이 호반건설 이 세습 과정, 승계 과정을 또 분석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서 기반하시는 건가요? 네, 이 호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사실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승계 과정을 보면은 과거에 삼성그룹이 했던 그 과정을 거의 모방해서 쫓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이른 나이에 더 빨리 침략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면들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승계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특별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호반 말씀드린 것처럼 호반 건설의 승계나 일감 몰아주기 과정이 현행 우리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사실상 규율을 받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문제의식도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최근에 호반 건설이 서울신문 주식 포스코로부터 인수하면서 3대 주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보면은 금융이나 은행 회사들 보면은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 게 있고요. 네. 방송 같은 경우도 방송통신위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이른바 적격 심사 같은 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심사가 없어요. 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은 금융 못지않게 사실 언론사 공익적 기능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격성 심사가 없고 이제 언론을 장악한 기업들이 또 기업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종소유가의 사익을 위해서 오남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지역에서 이른바 토착 비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무마되거나 또는 그런 비리를 확산시키는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사 3대 주주에 들어오는 걸 계기로 해서 네. 언론사주의 적격성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네, 먼저 뭐 세습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그 장남이 김대헌 씨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호반건설 부사장인데요. 네. 그 비오토라는 그 분양 대응 업체를 2003년에 벌써 한 16년 전이죠. 10년 전에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 회사가 작아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을 정도로 작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가서 자본금이 5억이 되는데요.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감사 보고서 공개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자본금 5억 회사였고 그 100% 김대훈 부사장이 소유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1년쯤에는 자본금을 3억을 더 추가하고 여기저기 8억으로 100% 회사를 김재현 씨가 갖고 있는 작은 회사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대행업을 하면서 호반 건설이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분양 대업을 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호반 비오토라고 해서 어머니가 주로 소유를 하고 있었던 호반 CN 같은 회사들하고 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한번 키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5년에 호반 건설주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호반 리빙, 호반 주택, 호반 토건 같은 어떻게 보면 호반그룹의 알짜 계열사들하고 합병을 합니다. 2015년부터 그러니까 이 호반 건설 주택이 급격하게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2017년 보면은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호반 건설보다 호반이 매출액이 더 커지고 순이익은 훨씬 더 커지는. 그래서 이 과정 우리가 이제 자료는 공개된 2008년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2008년부터 2018년 한 10년을 보니까 이 비오토라고 시작한 회사가 매출액이 10년 사이에 100배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36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내부 거래와 그리고 계열사 간의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재벌 세습에서 사용되는 총수들과의 사익 편취 수단이었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회사 자금을 사실 개인 자금으로 바꾸는 아주 불법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작년 12월에 호반건설하고 호반이 합병을 했죠. 근데 호반건설이 호반건설보다 주식을 거의 2대1 수준으로 받아서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열 부회장이 현재 부사장이죠. 지금 이 호반하고 호반건설 합병한 이후에 다시 호반건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주식의 54.7% 과반을 넘는 주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분면에서는 세습이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지분들 그리고 이 하나의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키우고 그다음에 그런 키우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일방적으로 그 회사를 키웠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합병 과정을 통해서 이 거대 이 그룹의 지분들이 세습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대기업들, 이 재벌 기업들의 세습의 전형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형태죠. 왜 아마 삼성그룹이 이런 제가 흔히 3단계 세습이라고 하는데요. 종자기업을 만들고 또는 인수하고 종자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합병 등으로 키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종자기업을 지배그룹 최상단에 위치하게 하는 과정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재벌들이 3단계 세습 과정을 따라했습니다. 최근 호반 예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중견 재벌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기업 집단들도 이런 3단계 세습 과정을 따라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나쁘게 발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자매들이 삼성 에버랜드 주식 12를 샀을 때 최소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증여세는 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증여세 그렇습니다. 냈는데 여기는 이 김 부사장이 사실 2008년 당시 자료가 공개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이라면은 5년을 더 빼니까요. 15세, 16세 이때 15세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세쯤. 16세부터 그러면 기업을 운영했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때 5억을 가지고서 비오토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 그리고 이게 분양 대업을 한 번호였어요. 네. 네. 그리고 21살에 그 25세 때 자본금이 그때도 5억이었는지 그 5년 사이에 또 추가가 돼서 2008년에 5억이 된 건지 하시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2011년에 3억을 추가했는데 총 8억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8억이 자금 출처가 뭔지에 대해서 밝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문제점, 교수님 방금 이야기해 주신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고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감시 감독해야 될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밝혀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는 없는 시스템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제 법 자체의 미비점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이요. 일감몰아주기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법에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일감몰아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부 거래들을 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가격, 조건이 상당하게 다른 거래와 다르게 특혜를 주는 거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규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내부 거래 자체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잘 없다 보니 네. 어렵습니다. 이 비교가. 그래서 신설된 사익 편취, 사실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가 사익 편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규정 자체도 사실 굉장히 무력한 규정이지만 또 네. 문제는 이게 자금 대상이 이른바 자산총액이 네네. 5조 이상은 그룹에만 재벌들에게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2017년 이전에 호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씀드린 중견기업 집단들은 네.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조그만 이런 비상장 회사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이 감사를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 네. 기간을 거치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났다, 시효가 지났다 이런 핑계를 대기 때문에 또 국세청은 우리는 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다 이런 또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또 사각 문제, 또 일감가족에 대해서 증여세 같이 부과하는 것도 그 네. 기준을 다 조금씩 회피해 왔습니다. 호반을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호반 건설이 아주 꼼꼼하게 오랫동안의 이런 승계 문제를 준비해 왔고 철저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살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이 사실 언론 10대 일간지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은 굉장한 공익성 중에 예상 중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좀 갖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기업들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어떤 법의 사각지대를 통해서 경영승계를 해왔고 그리고 또 이 언론까지 소유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강동원 총장의 복직이 당연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내분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강동원 조선대학교 총장 직접 연결해서 현재의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내부 사태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들이 있어 왔는데 기간이 한 어느 정도였죠? 아마 지난번 2월 24일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지나고 나서 한 3주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시간들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 현재 총장님께서 출근은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총장실로 출근하고 있는데 네. 현재 그 총장으로서 결재권과 인사권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네. 많은 문제점과
업무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업무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재권이고 또 인사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강동원 총장의 복직이 당연하다라는 그 입장이 다시 한번 유권 해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교육부의 입장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희가 평소에 이제 생각한 것처럼 지난번 그 해임을 취소한다는 결정은 해임에 대한 원처분, 즉 그 법인 이사의 특별한 조치도 없이 네. 즉각 그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회복되고 직무대리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네. 해석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가 이번에 해석을 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에 이 총장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나 총장을 임용을 지금 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결정은 해임을 취소한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네. 임용권자라든가 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제가 늘 주장해왔던 그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즉각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법리적 해석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이 법리를 명확하게 해석을 주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현재 결재권과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하고 지금 교육부가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재권과 인사권이 지금 회복이 되지 않는데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수 평의라든가 네. 또 학부모 연합회 그리고 이제 총동창 회원들과 함께 우리 법인 이사님들께 대화와 이 토론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부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총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재권과 인사권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뭐 이사회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사회에서 직무대리를 이제 직무대리의 직위를 지금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무대리가 계속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교무처장이신 직무대리께서 사임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사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상황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중요한 또 의사결정의 기관인 법인이사회가 해임 그 교육부가 이번에 판결 내린 부분들 해임 취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 불복하고 있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행정소송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법인이사회의 입장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한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소송 법을 보시면 23조의 1항에 보면은 이러한 그 행정소송을 한다 할지라도 네. 이 교육부에서 취소한 내용의 처분의 어떤 효력이라든가 집행 또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하나의 절차이고 제가 권한 회복은 바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그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네. 권한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이사님들의 임기가 지금 12월 13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 이사님들이 이러한 결정을 지금 미루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자체가 지금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지금 저는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하더라도 지금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교육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장 회복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까지 막고 있으면서 행정소송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모순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소송은 대개 이제 한 2, 3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법, 고법, 대법원 판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2, 3년 걸릴 이런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네. 우리 지금 법인 이사님들이 교육부로부터 파견된 이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13일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네네. 앞으로 2, 3년간의 그 행정소송 어떻게 하겠다는지 잘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시민들도 지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속히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구성원들과도 뭐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그러실 텐데 어떻습니까? 교수 평의회를 비롯해서 이 학교 내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 단체들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각각의 입장들은 어떤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지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시민들과 또 학생들이 대학 정상화를 지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구성원들과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수 평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네. 제가 그 한시적인 일정 기간 총장 복직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고요. 네, 교수 평의회에서요. 네네. 네네. 그리고 또한 그 동창회에서도 역시 이제 총장이 빨리 복직돼서 네. 대학이 안정돼야 한다. 그리고 수습을 하고 나서 조선대학교 100년 미래를 위한 네.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학생회라든가 또 우리 직원 노조 선생님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네. 이런 부분들의 그 대학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총장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8월 말에 지금 졸업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총장 직위 지키지 못하고 직무대리 직위 지킨다는 것은 네. 우리 조선대학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빨리 이러한 그런 그 갈등과 이런 분규 사항을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들을 우리 구성원뿐만이 아니고 네.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합리적인 그런 방안으로 좀 서로 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이 새로운 총장을 뽑는 총장 선거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측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주장들이 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법인 측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러한 그 모든 교육부의 교원 소청 결과와 교육부의 법적 확인을 통해서 저 강동원 총장의 그 법적 지위와 권한이 확실하게 회복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총장 선거를 지금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저는 총장 선거 하겠다는 것은 지금 불법이고 저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속적인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빨리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학의 안정을 위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구성원들이 소통과 화해를 통해서 대타협할 수 있는 길을 저는 네.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말 갈등보다는 소통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함께 이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광주 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선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총장님. 네. 정말 그 무엇보다 우리 조선대학교가 올해 7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개교 7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빨리 저희 조선대학교 여러 가지 그 비정상성이 극복돼 가지고 네. 시민들 다시 환영을 받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그 희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런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극복돼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희망을 만드는 그러한 발전소가 되는 대학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동원 조선대학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7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합니다. 형을 살고 나온 범죄 경력자들 중에서 범죄의 엄중함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관찰 제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던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의한 범죄들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보호관찰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형을 이제 다 살고 나온 분들을 단연 기간 동안 이제 관리하는 그런 대상자군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애당초에 대한형벌의 경우로는 이제 내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을 보내는 것보다 이 사람의 범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종의 사회 내 처우를 집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이런 것들이 다 해당 사항이 있고 네.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이제 보호관찰을 2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즉시 소년원에다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들이 좀 관리 감독을 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뭐 해체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지금 4호 처분, 5호 처분에 지금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소년범들 위주로 사회내 처우로 집행이 많이 되던 것이 네네. 오늘날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형이 종료되고 나온 전자발찌 대상자들까지 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보호관찰로 유입되는 것이 네. 지금 현 주소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면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대상자를 구분을 일단 하는데요. 네. 뭐 중점 관리 대상자다라고 이제 선정이 되면 일주일에 거의 매일 보호관찰관들을 이제 접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까지 네.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의 수준이 굉장히 중한 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부터 네. 그렇지 않은 좀 느슨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보호관찰 내에서도 분류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찰 대상자의 어떤 그 엄중함에 따라서 그 대상의 범위, 그다음에 대상의 어떤 강도들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보호관찰 제도에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게 이 보호관찰 대상자들 중에서 이 범죄자들, 이 범죄를 일으켰던 경력자들, 다시 말하면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전자발찌를 채우면 기대는 전자발찌를 차고 자신의 행적을 계속 국가가 추적을 하니까 네. 아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재범을 하면 즉시 잡힐 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 알아서 제지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자감독의 기본적인 목적이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한 50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네.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경우가 생기니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재범하는 숫자를 비율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네. 이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하는 데 비해서 거의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하면 6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재범률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완벽하게 재범을 억제하는 데는 전자감독 제도가
한계가 있으니 네네.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관들이 좀 더 이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관리 감독을 좀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 거죠. 네. 그런데 이 보호관찰관 분들 입장에서도 이 그 어떤 인력의 한계, 그다음에 이 대상들이 광범위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치안이라고 하면 경찰만 많이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가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의 사회 내 관리는 보호관찰관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인력을 좀 확충해 달라고 여러 해에 걸쳐서 호소를 했으나 이게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가 인력 확보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력으로 보면 너무 절대 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한 명의 보호관찰이 관리해야 되는 관리 대상자 네네. 군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다 총으로 해서 사람 수로 나누어 보면 한 명이 128명을 관리해야 된답니다. 네. 그런데 128명을 관리해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한 달에 한 번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이래가지고는 도대체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 전자감독 대상자만 전담하는 이제 보호관찰관을 두거든요. 지금은. 네. 그런데 그분들도 대상자 수가 거의 12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는 적어도 2배,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로 보면 거의 한 5배 정도가 숫자가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이래가지고는 말만 보호관찰이지 보호관찰관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보호관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좀 확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숫자를 확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급선무입니다. 이 물리적인 숫자를 늘리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도 사람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좀 더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의 방법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네. 예컨대 전자발찌 대상자를 만나서는 보호관찰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소년범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집행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더 전문화된 디테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전공대 개교에 좀 힘을 실어줬는데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주혁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경제투어 10번째 일정으로 전남도와 나주혁신도시를 각각 방문한 것인데요. 네. 이날 나주혁신도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전공대 정상 개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대학 설립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와 나주혁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과 에너지 신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전남 도청서에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밸리로 특화시키고요. 또 에너지밸리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전공대가 예정대로 2022년 개교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임기 내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대통령까지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밝혔는데 한전공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이 관심과 기대는 더 높아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따른 발언은 그간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부처 간 이견, 한전이 경영 적자에 따른 일부 정치권 반발 등 대학 설립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각종 논란을 일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전공대 정상 개교로 사실상 확정짓는 중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빛가람 전망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밸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는데요. 네.
그 강인근 나주시장은 그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한 이후 12년 만에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에너지 수도 나주의 위상과 비전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그 정부와 한전, 지역민 모두가 힘을 합쳐 2022년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신정은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성 지역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전공대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에너지밸리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그 나주시와 당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 산업 선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힘써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그 한전공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당의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강규 이 나주시장이 또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SRF 열 병합 발전소 문제 해결에 정부 협조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강인규 나주시장과 신정은 위원장은 이날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지역 최대 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그 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생겨난 갈등과 반목이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네. 또 이후 강 시장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부석과 별도로 만나 SRF 열병합 발전소와 영산강 죽산부 해체 존치 문제 등 현안 자료를 전달하고요. 그 장기적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그 나주시는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해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었던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받으며 그 세계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네. 특히 지난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과 함께 정부 지원금 규모, 법 제도적 기반, 연구소 클러스터 부지 개발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본격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화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화순의 유명한 또 관광지가 이 세량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량지가 황금빛 해바라기로 물들어 볼거리를 자랑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순군 세량지 일대가 일렁이는 황금빛 해바라기 물결과 뭉게구름이 어울려 만든 풍광으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 세량지 해바라기 단지는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뜻을 모은 마을 주민들이 가꿨는데요. 그 해바라기 단지는 입구부터 세량지까지 총 8,3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그 활짝 핀 해바라기는 더운 여름 세량지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인증샷을 남기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 세량지 생태공원에는 시원한 물뜨기를 뿜어내는 2대의 분수대와 연못, 정자 등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들의 쉼터,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제격입니다. 네, 여름에 많은 분들이 좀 찾을 그런 관광지로서 최적이 아닐까 싶고요. 장성군에서는 황룡강 생태 보호를 위해서 낚시 금지 지역을 지정했다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그 장성군이 황룡강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장성군은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 보호를 위해 황룡강 항미르랜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을 지난 1일부터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네. 이는 그 낚시를 미끼로 사용된 떡밥과 어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낚시 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 금지 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그 하천법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 장성군 낚시 금지 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지역 주민과 낚시 동호회 회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으로 그 명성을 다지고 있는 황룡강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그 지정된 낚시 금지 지역 준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바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고 후텁지근한 날씨이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목요일인 내일은 장맛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이 돼서야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는 30도, 목포는 29도를 나타내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오후부터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저 협찬 날씨 정보의 신혜빈입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맘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소자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광주에 개꿀 창업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잘 나가는 창업 브랜드, 비교, 상담, 1:1 컨설팅으로 창업비 최대 4천만 원 지원. 예약문의 1600-6440 7월 20일 광주 하남 피크닉몰. 예약문의 1600-6440.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맘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